때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지원해준 학원에서 다니다가 갑자기 떡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창의력이 늘어나고요. 재밌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게 재밌고요. 살다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애들이 통해서 이런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기회를 맨날 만들어 주셔서 한국 문화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반가운 추석 연휴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이라고 하면 청명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송편 만들기부터 각종 전통 놀이까지 먹을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은 명절인데요. 하지만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문화나 예법이 많이 낯설게 다가오겠죠. 이렇듯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울산 지역 5개 구군에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 울산 남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족이 함께 추석 떡 만들기 체험 현장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정재용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선 소상공인 대신에 갚아야 할 변제액이 300%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이고요. 공공심야 약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식, 그리고 공개 한우 불고기 축제가 6년 만에 열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요. 울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야 하는 변제액이 올해 들어서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주시죠.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대위 변제액이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라는 것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준 뒤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합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이 대위 변제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변제액이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울산 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액은 코로나가 시작되던 지난 2020년에는 111억 원, 2021년에는 98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84억 원으로 3년 동안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은 무려 192억 원으로 벌써 지난해 대위 변제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위 변제액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7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96.9%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네, 울산 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액이 급증한 이유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선 경기 침체의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 소상공인들이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회복세가 크지 않은 업종이 많아서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빌리는데 지난해부터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들이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자금 부담이 급격히 커져서 상환을 못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액이 커지는 건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고금리 여파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네.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액은 1조 7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배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대위 변제액이 늘어나면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감당해야 될 보증금도 늘어날 텐데요.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입게 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나 큰가요? 울산 신용보증재단은 일단 대위 변제액 전액을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네.
다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에 재보증을 청구해서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회에서 받는 보전액은 전체 손실액의 절반 정도여서 나머지 절반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또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기금을 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야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위해서 공공심야 약국을 확대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또 일선 약사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어서 공공심야 약국 확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요즘 의약품 수급난으로 감기약 구하기가 힘들다고들 하는데요.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문을 연 약국도 얼마 없는데 지금 울산에는 공공심야 약국이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공심야 약국은 다른 약국들이 문을 닫은 한밤중에 가벼운 수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약 상담을 하고 약을 파는 곳인데요. 울산에 있는 공공심야 약국은 남구의 가람약국과 중구의 동광온누리약국 이렇게 단 두 곳뿐입니다. 네. 가람약국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동광온누리약국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합니다. 네. 전국에서 울산보다 심야 공공약국 숫자가 적은 곳은 단 한 곳이 운영 중인 대구뿐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두 곳뿐인 울산 공공심야약국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네. 가람약국의 경우는 조제나 판매 실적이 적지 않은 반면에 동광온누리약국은 홍보가 부족해서 동네 주민들도 공공심야약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네, 뭔가 좀 홍보를 강화한다면 지금보다 이용 실적은 좀 늘어날 수 있을 텐데요. 공공심야약국을 추가하는 건 쉽지가 않다면서요? 공공심야약국은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지정되는 방식인데요. 말이 지정이지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지원이 저조하다는 건데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을 시간당 3만 원 주고 있지만 워라밸을 추구하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네. 수도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원금 50% 확대를 울산에 적용하더라도 실제로 신청하는 약국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걸로 약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울산시가 공공심야약국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가 6년 만에 열린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울산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울주군 봉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돼지열병과 코로나 때문에 6년 만에 열리는데요. 네. 현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한우 즉석 경매나 한우 버거 만들기, 그리고 한우 가면 만들기 같은 여러 가지 부대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최고 수준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축제죠. 오랜만에 열려서 더 기대가 커집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삼아 봉계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김현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오랜만에 가족, 친척과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추석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PD님은 추석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먹는 거가 떠오르잖아요. 송편 그리고 보름달에
기도하고 소원 비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또 전통놀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윷놀이나 딱지치기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송편도 정말 추석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이 추석을 맞아서 울산 곳곳에서 다양한 이런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울산 5개 구군 가족센터에선 떡 만들기와 같은 추석 명절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중구의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에선 10월 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이 추석의 유래를 배우고 전통놀이인 손재기를 만드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네. 다양한 특별 행사들이 열렸군요. 이 가운데 김현주 리포터는 울산 남구 가족센터에서 진행된 추석 떡 만들기 행사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지난주 남구 가족센터에서 열린 이 가족에 함께 추석 떡 만들기 프로그램에 함께 했습니다. 가족센터는 울산 5개 구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도 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20명이 프로그램에 함께 했습니다. 네, 울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도 만들고 또 추석 풍속을 배우는 시간이었군요. 네, 원래는 송편 가루를 물에 빻고 또 반죽을 해서 속을 넣고 찐 다음 송편이 완성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반대로 떡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노란색, 녹색 이런 다양한 색감의 떡이 찐 상태로 먼저 준비가 됐고요. 네. 여기에 팥이나 깨를 직접 넣어서 만들면 바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는데요. 예, 더불어서 송편이 언제 유래했는지도 배웠습니다. 그 수업 현장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친구들 떡 만들고 오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송편이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부터랍니다. 고려시대에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문헌이 있거든요. 흔히 알기로 송편은 추석에만 먹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추석에만 먹는 게 아니라 송편은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우리가 책거리라고 얘기해요. 그 책거리를 할 때도 이거 송편을 먹었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인성을 고루 갖춘다 이렇게 해서 송편 중에서도 매화 송편을 또 만들어 먹었대요.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이 지나면 그때도 오색 송편을 먹었대요. 잘 자라라, 조화롭게 잘 자라라 이런 의미에서 오색 송편을 먹기도 하고. 네,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인데 네. 우리 조상들께서는 추석 말고도 다양한 날에 송편을 드셨군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재밌다 이렇게 답하는 목소리가 살짝 들렸는데 떡 만들기 체험을 함께한 참가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아이들은 이 떡반죽을 조물조물 만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나라랑 다른 문화여서 신기하고 또 재밌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참가자들에게 떡 만들기 소감을 물어보면서 추석 연휴 때 어떤 시간을 보낼 예정인지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할머니랑 할아버지 집 가서 포항에 가서 축구하는데 울산이랑 포항 보러 가요. 팥을 넣는 게 재밌어요. 다문화 가족센터를 다니면서 이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재밌어요. 철기력이 늘어나요. 뇌를 많이 쓰니까 좋아요. 네, 일본에서 오는 호사카 토모코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시어머니랑 추석 음식 만들고 가족이랑 같이 지낼 예정입니다. 우리 애가 다문화 가족에서 해주는 그 공부방 다니고 있어서 그 선생님이 통해서 알았습니다. 신기해요.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게 일본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네,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좀 신기해요. 네, 인터뷰하셨던 분들이 다 외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분 외국인이시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친구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말 참 잘하는데요. 네. 우리 문화가 낯선 다문화 가정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울산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한 참가자도 떡 만들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또 이해할수록 더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 타인 신뢰와 정착 의지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울산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죠? 네, 울산 동구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정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울산시 체육회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체육을 알려주는 또박이 생존 수용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남구 가족센터에서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남구 가족센터의 김시은 팀원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와 울산남구청 지원으로 운영되는 울산남구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나라의 추석과 비교를 하면서 추억도 쌓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족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구가족센터에서는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열린 마음이 더해지면 모든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게 울산에서는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700여 명에서 2023년에는 3,800여 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교육청은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에게 맞춤 학습을 진행하고 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험 프로그램부터 다문화 이해 교육까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지원들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는데요.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런 지원들이 조금은 미비해지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 중도 입국을 한 다문화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네. 다문화 가정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좀 균형 있는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을 노동력이나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만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네, 리포트 현장 오늘은 추석 명절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남구가족지원센터의 추석 떡 만들기 현장 전해드리면서 울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법률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법률 포커스 정재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재용 변호사입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추석 명절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택배 사고에 관한 주제 준비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추석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네. 당연히 짧은 시기에 택배 물량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택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사례 또는 지연도착 같은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대표적인 케이스가 파손 또는 훼손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특히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을 선물로 골라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이런 신선식품의 경우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거나 하면 부패하고 운송 도중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택배 사고 가운데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파손과 부패 사고라고 하는데요. 택배 사고의 이런 책임은 기본적으로 택배 업체에게 있습니다. 네, 배송 도중에 파손이나 부패가 일어난다면 원칙적으로 택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에 의하면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았을 때부터 택배 업체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 업체가 운송에 관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택배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비자 측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네. 역시 그 모든 책임을 택배 업체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사실 대표적인 택배 사고 가운데 하나가 택배가 아예 분실되는 그런 경우일 텐데 이럴 경우에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네, 분실의 경우는 고객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네. 만약 고객이 택배를 경비실이나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다면 분실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연락해서 문 앞에 두고 가도 되는지 묻고 이에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객의 요구나 동의가 있었다면 분실 책임이 소비자에게 넘어올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택배 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택배 배송은 대면 배송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면 배송을 할 수 없다면 택배를 전해주려는 일시 택배 회사의 명칭, 전화번호 등이 적힌 부재중 방문표를 집문에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점은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택배를 맡겼다고 항변하더라도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경비원은 택배물을 맡아서 관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그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됐다 하더라도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명절 선물은 명절이 지나기 전에 전달돼야 또 의미가 있을 텐데요. 명절이 지나서 도착한 택배 물건, 이른바 연착된 택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운송장의 기재가 중요한데요.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이라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산간 지역은 3일 내로 택배 배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이 택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배상 과정도 잘 모르고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배 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우선 소비자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즉시 택배 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령인이 상품을 받은 날 혹은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네. 택배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수선을 할 수 있다면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택배가 아예 분실되었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운송장의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14일 안에 그러니까 택배사에 알리고 운송장의 물품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운송장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운송장에는 100만 원으로 기재해 택배를 보냈다가 분실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 100만 원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택배 운송장에 물품 가격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연배상, 그러니까 추석에 맞춰서 배송을 요청했는데 지연된 경우는 배송비의 20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률 포커스 오늘은 추석 명절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택배 사고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울산시 시금고 선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울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시금고 운영을 맡을 은행이 결정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 C금고로 1금고는 경남은행이, 2금고는 농협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관리 금액은 1금고가 4조 5,500억 원, 2금고가 6,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두 은행이 맡을 C금고 자산은 연간 5조 원 규모입니다. 금고 운영권을 쥐기 위해서 은행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나 경쟁했던 은행들은 선정을 앞두고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기 위해서 각종 성금 지원 활동과 함께 농수산물 애용 캠페인 등을 경쟁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울산시는 경합을 벌였던 은행 가운데 이용의 편의성과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등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투명한 심사와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하더라도 선정 결과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과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번 그대로고 변화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선 역시 적지 않은데요. 광역시 승격 이후 단 한 번도 C금고 운영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금고 운영을 맡게 된 은행에 바랍니다. 또다시 울산시 금고를 맡은 만큼 울산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시민들에게 성심을 다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9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권혁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아이였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